안녕하세요. 제이득입니다. 3월 4일 수요일 저녁 6시 41분. 이번 시간에는 전체 공개 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멘틀, 온도파이낸스,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뭐 어제에 이어서 급락했죠. 어제도 7% 이상 빠졌는데 오늘은 12%, 도합 거의 한 20%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난리 났죠. 뭐 코스닥은 서킷 브레이크도 발동하고 했다는데 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제가 뭐 "내가 뭐라고 했제." 뭐 이렇게 해체충처럼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그래서 파동상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정 구간. 요 조정 구간을 봐야 된다. 이게 있어야 얘가 또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건 없다고. 조정 없이 그냥 이렇게만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제가 뭐 복잡게 얘기도 많이 하지만 복잡성이 큰 차트일수록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자리는 인제 매도해야 돼. 여기가 인제 임계점까지 인제 다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매도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런 애들은 인제 한번 조정받고 나면 재차 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인제 영원히 이렇게 쭉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 인제 예외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찌 됐거나 여러분들이 좀 차트를 볼 때는 좀 어떤 절대적인 뭐 이런 거를 음 그냥 신봉하면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좋다. 코스피 지금 다 돌파하고 좋게 나왔고 너무 좋다. 그래서 얘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우당탕 가기만 하면 안 된다. 한번 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요게 얘네들이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RSI가 역대급으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한번 이제 식히고 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조정은,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 요런 얘기를 했었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정을 받긴 받는데 이렇게 막 하루 이틀 동안에 20% 까지 지수가 빠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게 다 전쟁 때문 아니야?" 뭐 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뭐 서로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주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하락이 '야 잘됐다.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더 큰 상승을 위해서 나오는 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온 인제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한 요인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인제 복잡계 상황에서의 특징인데, 어찌 됐거나 얘가 지금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 5 선을 깼어요. 그리고 인제 20 선을 닿으려고 하겠죠. 20선 닿고 가면 얘가 ABC 조정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우당탕 가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가 제가 그랬죠. 요거 코스피가 얘가 만약에 인제 많이 내려오면 돌파한 이 자리인 3,300 포인트 여기까지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인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지만 어찌 됐거나, 그죠?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란 법이 없어. 그러면 인제 뭐 난리 나겠죠. 그래서 뭐 인제 그렇게 되면 인제 결국 뭐 정부 탓하거나 뭐 이거 이 말 저 말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투자 시장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그러니까 이게 뭐 올바른 말이라는 거라기보다 우리가 투자자로서의 태도는 아니에요. 이게 뭐 '누구 때문에 가고 누구 때문에 안 가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면 되겠고, 어찌 됐거나 그래서 코스피는 그렇게 지금 '건강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요때 요렇게 나왔을 때, 제가 요때 2월 27일 요렇게 나왔을 때 요거 쪼끔 인제 쪼끔 예의주시해야 된다, 인제 고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채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떤 차트의 꼭대기에서
한 사이클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꺾이는 5 일선이 종 모양으로 꺾이면서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꼭지를 따고 내려오면 이제 더 큰 시그널이 되는 거고, 요렇게 됐다라고 하면 인제 그쵸? 5 일선을 깰 때 일단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더 보유하고 있을지 정리를 하고 다시 재차 조정이 끝나고 나서 인제 다시 갈지 요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인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게 인제 갭으로 빠졌거든요. 이게 지금 하락 갭인 건지 일반적인 갭인 건지는 종가인 여기 어제의 종가인 5,791 포인트를 메꾸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인제 이번 주는 고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 뭐 너무 또 뭐 전쟁 탓, 이 탓, 저 탓 할 필요 없어요. 인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은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더라도 후행 스팬이 아직 캔들을 깨고 내려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보셔야 되고, 아마도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내일 하루 정도는 더 출렁일 수 있겠죠. 내일 하루 정도 한번 쐐기를 박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내일이 인제 중요해질 거예요. 내일 장 시작하면서 쪼끔 쭉 밀리다가 장 후반에 말아 올리면서 도치 형태의 모양을 만들면 인제 반등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코스피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야 조정 받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거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초치고 있어." 인제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 이렇게 우당탕탕 그냥 막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빠질 거라고 또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이거저거 그냥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고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차트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차트를 맹신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보면서 하면 좋겠다.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얘가 코스피는 지금 월봉상 보면 꼭지를 못 땄어. 그래서 음봉 3 개, 월봉상 음봉 3 개가 붙어도 얘는 멀쩡해요. 멀쩡해. 인제 코스피 끝났다, 뭐 3,000 포인트 다시 깨지고 인제 날아간다, 뭐 인제 의미 없다,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너무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코스닥이 더 난리였죠. 오늘 하루만 14% 빠졌고, 얘가 어제 사실 뭐 마이너스 4.6% 정도였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어요. 얘가 어제 최고점 최고점 대비해서 빠진 거는 거의 한 6%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비슷한 거의 한 20%에 육박하는 지금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코스닥은 시그널을 줬어요. 얘는 두 번의 시그널을 줬는데 요거를 보시면 되겠죠. 얘가 이때 이미 한번 꼭지를 땄어. 그러면서 ABC를 나왔는데 요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하이웨이브의 도치가 나왔어. 그런 다음에 얘가 상방으로 이렇게 튀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자리를 종가로 돌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산병으로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찌 됐거나 근데 요때 돌파는 했어. 근데 문제는 이거였죠. 어제 이게 제대로 꼭지를 땄단 말이야. 어? 꼭지를 따는 모양이 나왔어.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서 동시에 5 선도 깼고 20 선을 요렇게 했는데 20 선에서 그냥 아예 갭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만약에 이걸 봤다면 코스닥은 '이거 좀 조정을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대응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생각한 거야. 그쵸?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보면 20 선을 찍고 반등할 거라고 막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거나 지금은 코스닥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월봉을 보면 얘는 월봉에서 꼭지를 땄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월봉상 꼭지를 딴 거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과연 다 재차 이 지금 17% 하락한 거를 만회할 거냐 이번 달에,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코스닥은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도 음 비슷한 비율로 하락은 했지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는 좀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코스닥이 약간 좀 걱정되는, 조정이 좀 길 수도 있는 그런 걱정되는 상황이니까 코스닥은 지금 당분간 요거를 잘 지켜보시고, 그런데 코스닥을 제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W자 형태로 요렇게, 그쵸? 요거 많이 본 패턴이죠. 이게 일명 그 커비드 핸들 패턴의 이제 비슷한 응용 모양이잖아. 상승 중에 나오는 이런 애들은 어찌 됐거나 얘가 이렇게 이 자리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빠졌으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조정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은 여기서 이걸 얼마의 기간 동안에 조정할 거냐를 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것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20선만 지지되면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정 길게 주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길게 보면 뭐 그다지 이렇게 막 큰일 났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다. 오른 거에 대한 어떤 조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멘틀 코인, 지금 요것도 1,545원에 이제 물려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멘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파동이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이걸 가지고 야, 뭐 이게 지금 파동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멘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얘가 어떤 코인인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막 검색해보고 하면 다 아실 텐데, 방송에서 아예 그런 걸 언급 안 하니까 이거 뭐 차트쟁이, 이거 뭐 차트만 보면서 하나만한 얘기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뭐 간단하게 뭐 멘틀 같은 경우도 언급을 해보면, 얘도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해서 생긴 애잖아요. 그래서 얘도 비트다오 기반이에요. 그래서 다오의 자금력이 이제 매우 큰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확장성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 수수료를, 얘가 멘틀이 거래 수수료를 절감하고 이더리움의 어떤 속도를 향상하고, 그래서 얘의 생태계는 뭐 디파이나 리퀴드 스테이킹이나 뭐 게임파이, AI 웹3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애예요. 그래서 얘는 레이어 2 계열의 레이어 2 계열의 이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멘틀은. 그런데 얘가 다른 경쟁 레이어 2 계열의 그 코인 대비해서 이제 서사가 좀 약해요, 얘가.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그거를 잘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디파이나 스테이킹 중심의 생태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 얘가 과연 이제 어떻게 그거를 잘 서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 멘틀 코인은 대략 뭐 그런 코인이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지금 멘틀 코인은 이더리움의 어떤 그 생태계 기반, 이더리움의 그 확장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보다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멘틀 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거를 주목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의 사이클을 잘 봐야 된다. 이더리움의 어떤 그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얘가 이제 핵심은 뭐냐면, 과연 이제 내가 요 자리에요. 대략 1,545원에 물려 있는데 여기 뭐 지금 탈출 가능성 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 내 이거 사면 얼마까지 갈 것 같아? 아니면 나 여기 물려 있는데 이거 탈출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보통은 대부분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청하신 분이 1,545원에 물려 있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한 1,000원 정도 돼요. 그럼 1,000원 정도 되면 1,545원에서 1,000원이니까, 그죠? 그러면 얼마 정도 하락한 거예요? 요거 계산하는 걸 알려줬죠? 1,545원에서 1,000원이니까 요걸 빼면, 그쵸? 얼마가 나와요? 얘는 그냥 545원이 나오죠? 그럼 545원을 요 1,545원으로 나누면, 그죠? 몇 프로 빠졌는지 나오잖아. 그럼 대략 한 36% 빠진 거죠, 지금? 1,545원에 매수했더니 지금 손실 금액이 36%야, 손실이. 36% 손실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그럼 이제 지금 36% 손실인데, 지금 현재 지금 종가 기준으로 지금 32원이에요. 대략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원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이 1,545원까지 올라오려면, 그죠? 똑같아요.
지금 1,000원에서 지금 545원만큼 올라야 되잖아. 그럼 1,000원 중에서 545원만큼 오르려면 얘가 몇 프로 올라야 돼요? 대략 한 55% 정도 올라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55% 정도 오르는 게 일반적인 상승률이냐라고 판단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보통 알트코인이 55%까지 오르려면은 그죠? 뭔가 사이클이 와야 돼요. 응? 그냥 뭐 지금 불장 초입이라든지 뭐 요런 어떤 사이클이 와야 돼. 그래야 한 55%까지 오른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55%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런 거라기보다 냉정하게 보면 당장 지금 본탈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좀 리스크를 헤칭하면서 덜어낼 것인가, 요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대략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거 월봉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고 이제 일봉으로 봐야겠죠. 이제 디테일하게 쪼개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 요 자리를 넘을 때는 단타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1,004원을 돌파하면.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자리를 다시 쌍바닥을 찍고 이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쌍바닥을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요런 중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1차로 여기에서 한번 걸리겠죠. 한 1,111원 정도에서. 그러면 얘는 지금 맥시멈 한 1,300원 정도, 지금 자리에서 상승을 한다면 지금 목표가는 한 1,300원 정도 기대할 수 있어요. 많이 가면 한 1,400원?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사이클에서 1, 2, 3, 4, 5 이렇게 올라간다면 대략 1,300원에서 1,4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둘 수가 있어요. 이 파동의 흐름상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피보나치, 우리가 그 지금 제가 차트 공부 영상에서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 지금 뽀개기 이제 그거 하고 있는데 제가 한 4강까지 했어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피보나치로 어떻게 활용하는가, 피보나치는 왜 생겨났는가, 요걸 한번 설명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걸로 보더라도 비율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승 사이클, 단기 반등, 적어도 요게 비파라고 가정했을 때 단기 반등 비파 사이클을 기대해 본다면 요 정도 금액대로 기대할 수 있는데, 요 정도 되면 지금 1,000원 자리에서 여기 1,300원이나 1,400원까지 가면은 대략 내가 이 지금 물려 있는 1,545원에서 요 자리까지 가면 대략 한 마이너스 한 16%에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요 가격대로 가면. 그쵸? 1,300원이면은 지금 내가 마이너스 한 16% 정도 손실되는 거고, 1,400원까지 가면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되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 안 크면 마이너스 10% 정도는, 그쵸? 우리가 최대 스탑 로스 걸었을 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별로 안 크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그냥 한번 그냥 털어내도 되고, 야, 나 이거 아까워. 그러면 한 30에서 한 50% 사이를 좀 덜어냈다가 얘가 이렇게 여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사이클에 반등을 할 때 이제 본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전술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현금화한 걸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사이클을 타기 위해서 신중하게 그때부터는 매매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멘틀은 요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온더 파이낸스. 자, 온더 파이낸스도 요거 이제 645원에 물려 있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대략 이쯤 돼요. 그래서 요쯤에 물려 있어. 그럼 이제 온더 파이낸스는 어떤 애냐면, 얘는 지금 우리가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뭐 그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막 사람들에게서 이제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반응한 데가 이제 뭐 ETF 승인하고 이러면서 이제 금융권 이런 쪽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금융권이라든지 요런 그 펀드라든지 요런 데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서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제도권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클래리티 그 인제 법안을 계속 지금 승인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어디에서 인제 이거를 지금 딴지를 걸고 있냐면 정치권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정치권으로 이렇게 토스가 됐어요. 그래서 인제 금융권이라든지 인제 뭐 각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제 다들 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코인을 들고 있을 때 이자를 주냐 안 주냐를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인제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데, 제가 보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을 뭐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야. 하나는 얘를 어떤 그 자산의 성격으로 볼 것이냐. 뭐 연준에서도 비트코인을 인제 장기 비축 자산으로 인제 성격으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산의 성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잖아요. 통화의 성격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막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통화의 성격으로 한다면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어디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금융권에서 반발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자기들의 어떤 그 영역을 뺏기는, 그러니까 영역이 뺏긴다라기보다 이제 어찌 됐거나 수축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제 정치는 복잡계에 속해요. 복잡계라는 거는 인제 어떤 현상, 그러니까 그 단순계는 어떤 현상의 어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뚜렷해요. 그리고 상관관계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 복잡계는, 그래서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선형적인 관계라고 해요. 인출과 투입이 비례해서 나오는 거야. 투입과 인출이, 그러니까 비례해서 움직이는 거를 선형적인 거라고 하는데, 이 복잡계는 비선형적이야. 비선형적으로 움직여. 비선형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인제 여러분들 되게 머리 아파하는 양자 물리학 같은 뭐 그런 거죠. 슈레딩거의 뭐 어 방정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중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뭐 슈레딩거의 방정식, 거기 인제 실험에서도 고양이 얘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런 중첩되는 그런 상황들을 인제 설명했고, 그 중첩되는 것을 방정식으로 풀어내서 이 사람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 지금 정치권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복잡계에 속해요. 어떤 한 요인이 아니고 다 막 맞물려 가지고 막 복잡하게 돌아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걸 복잡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됐거나 지금 어 요 지금 온더 파이낸스 이거 설명하다 그랬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얘는 지금 RWA, 대표적인 RWA의 대표적인 RW 섹터, 여기 대표 코인이에요. 온더 파이낸스가. 요거는 뭐냐면 이제 리얼 월드 에셋. 에셋은 뭐예요, 여기서? 그죠? 자산이잖아. 그래서 이게 미국 국채 토큰화 프로젝트 요런 것도 진행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인맥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제 코인이라 그래요, 온도 파이낸스가. 그래서 실제 금융 상품과도 연결되어 있고, 기관의 어떤 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인제 그런 구조죠. 그래서 얘가 서사는 방금 전에 봤던 멘틀보다는 서사 구조는 되게 좋아요, 얘가.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로 인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얘는 한번 그 서사가 잘 맞물려서 여러 가지 요인들, 비트가 또 상승을 한다거나 뭐 상승 사이클을 탄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같이 인제 맞물려 가면 멘틀보다는 상대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코인으로 분류가 되는 애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런데 인제 저는 이런 것만 가지고 저는 무조건 이거를 신봉해서 '야 이게 이렇대.'라고 해서 그렇게만 가지고 저는 이 코인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거나 '그런 거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다만 얘는 지금 파동상 ABC는 인제 지금 다 깨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파동은 다 깨져 있는 상황이고 ABC로 지금 리셋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 그쵸? 이거 월봉 보면 ABC로 쭉 빠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인제 '바닥권에 근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의 위치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제가 이렇게 지금 뭐 매물대나 요런 걸 쫙 봤더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인제 우리가 또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니까 요 1,500 원대,
1,500원에서 1,600 원대 요때가 아주 핵심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냐 안 하냐가 인제 관건인 거고, 얘는 아무리 많이 가도 지금에서는 최대치로 잡아도 여기예요. 이 이상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핵심 매물대고 여기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인제 요거 645 원에 물려 있는데 '야 내가 이거 탈출할 수 있겠어?'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얘도 계산을 해 보면 이래요. 지금 645 원에 내가 물려 있어. 근데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한 394원 정도 돼요. 그러면 대략 얘가 지금 종가, 제가 이거 한 380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얘를 계산을 해 봤더니 마이너스 42% 정도 됐어요. 요 645 원에서. 요거는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거 뭐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645원 빼기 394원 하면 요게 인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고거를 다시 645로 나누면 대략 뭐 한 40% 에서 39% 에서 42% 사이 되겠죠? 마이너스. 지금 현재 그 정도 될 거예요, 손실률이. 그래서 고 정도 하락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요 자리에서 대략 인제 이 지금의 종가 395 원에서 645 원까지 오르려면 얼마가 올라야 돼? 얘는 여러 가지 서사나 뭐 요런 것들은 멘틀보다 좋은데 얘는 한 70% 이상 올라야 돼요. 어? 못해도 60% 중반에서 70% 초반대 정도의 퍼센트로 올라야 내가 본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고거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인제 숫자만 보면 여러분들이 숫자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숫자 얘기를 잘 안 해요. 응? 야 뭐 몇 프로가 뭐 이거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숫자에만 또 너무 매몰돼서 연연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자리에서 내 본전까지 오려면 적어도 70%는 올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이제 그거를 배제하고 지금 인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얘가 이렇게 파동상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지금 얘가 일봉상 보면 5일선과 20일선이 골든 크로스 하면서 이 자리를 넘어버리면 얘가 적어도 여기 자리나 여기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1차 419 원, 2차 438원 이런 자리를 넘게 되면 얘가 못해도 500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500 원대는 우리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내가 645 원에 물려 있으면 500 원이 오면 일부를 덜어낼 수 있는 고런 인제 구간이 되기는 해요. 운이 좋으면 뭐 여기 한 535 원까지 올라오겠지. 그러면 내가 물려 있는 이 자리에서 500 원, 여기 500 원에서 535원 정도 되면은 대략 한 마이너스 한 20, 한 3% 에서 마이너스 한 20% 왔다 갔다 하는 고 정도 수준일 거예요, 내가 손실 금액이. 645 원에서 만약에 얘가 한 500원 정도 대까지 올라온다면, 그죠? 그렇게 되면 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대예요. 그럼 고 정도에서 내가 얼마를 좀 덜어낼 수 있을까? 요거를 좀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지금은 마이너스 70%가 올라야 되는데 그거 본탈하려고 막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인제 고런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만 얘는 충분히 이 자리도 얘가 지금 펌핑해서 올라오면, 얘가 고거만 쪼끔 맞물려서 잘 맞으면 탈출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아예 불가능한 자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볼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기간이 만만치 않다. 지금 얘 이평선들 보이죠? 장기 이평선이나 이 단기 이평선이나 다 우하향 중이야. 얘네가 돌려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도 뭐 나는 시간 되게 많아. 그리고 당장 이게 뭐 나한테 필요한 돈도 아니야. 난 내가 본탈할 수만 있다면 나는 뭐 1 년이고 2 년이고 뭐 3 년이고 난 기다릴 수 있어라고 하면 이 자리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온도 코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망한 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코인이고, 다만 얘는 지금 강세장만 오기를 기다리는 뭐 그런 코인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어찌 됐거나 얘가 상황이 좋아지면 최대 불장 초입이 된다면 여기까지는 올라오겠죠, 최소.
그래서 240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코인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올라오면 덜어내고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본타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난 그건 싫어.'라고 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얘는 그럼 시간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요거 인제 뭐 주식이 빠지니까 아 인제 다들 주식 인제 걱정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인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인제 제가 주식도 인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섹터를 잘 보셔야 돼요. 인제 이 건설,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인제 우리나라 이 건설 업계 중에서 탑3 안에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주요 산업이 인제 뭐 해외 인프라, 그리고 플랜트, 그리고 원전, 주택 사업, 인제 크게 보면 인제 요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해외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해외 뭐 철도, 고속도로, 항만 뭐 이런 것들, 중동이나 사우디, UAE 이런 데 위주로 지금 그 해외 인프라 그 설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이 그 모양이니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인제 플랜트 같은 경우도 인제 보통은 뭐 얘가 정유라든지 LNG라든지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을 인제 하고 있고, 중동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이게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뭐 그거 인제 막 테마로 막 움직이고 했었어요. 고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데가 인제 현대건설이죠. 그리고 인제 원전 같은 경우는 얘가 체코, 폴란드 같은 데 지금 현대건설에서 지금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제 고런 것들. 그리고 인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사업, 뭐 힐스테이트 같은 아파트 사업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이 지금 건설 주택 사업은 경기 민감주예요. 뭘 봐야 되냐면 인제 이런 거는 철근, 뭐 시멘트, 뭐 이런 인력, 인건비, 그리고 요런 거하고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잘 봐야 돼요. 경기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얘의 어떤 그 섹터의 특징을 잘 봐야 되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모로 지금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는 종목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뭐 인제 그거는 인제 대략 이게 뭐 현대건설은 뭐 인제 알아서 이렇게 재무제표라든지 요런 것들도 단기 순이익 요런 거 한번 보시고, PER이라든지 뭐 PBR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그런 거는 알아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요때 이미 시그널이 한번 나왔잖아. 이때. 그죠? 이거. 아니 석별형이잖아. 석별형은 뭐 이거 그냥 교과서적인 거잖아.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이렇게 석별형의 도치 형태가 나오면 일단 긴장 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얘가 바로 다음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5선을 종가로 깼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나왔어. 인제 20선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일 봐야 돼요. 20선을 지지하고 말아 올리나를 봐야겠죠. 인제 고걸 보면 일단 이런 모양이 나온, 꼭지 따는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면 적어도 현대건설은 ABC 조정은 받고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가든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받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요 자리, 지금 요 자리까지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1차 20선이 딱 걸쳐 있는 요 자리죠. 그래서 얘가 얼마죠? 여기 왜 이래? 여기 122,000원 정도 자리까지가 1차 지지 라인이고, 얘는 긴 파동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인제 2파를 돌파한 애예요. 얘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렇게 보면 얘 현대건설은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좋아. 요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든 양봉이든 요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을 한번 봐야죠. 거래량도 터졌고, 그러면서 얘가 바로 이게 월봉인데 그다음 월에 어떻게 됐어요? 갭으로 떴어. 이게 이렇게 음봉인데 종가는 여기잖아. 음봉의 종가는 여기였다고. 그런데 어디서 시작했어요? 갭으로 시작을 했어. 여기서. 시간에서 오른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얘가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러면 파동상 1파, 2파 볼 수 있잖아. 이거 3파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1, 2, 3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얘가 이 자리를,
요 자리를 돌파했어요. 언덕 돌파했잖아요. 매수 타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빠져도 여기는 버틸 수 있는 자리야. 예. 그래서 큰 파동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연봉을 봐도 멀쩡해. 괜찮아. 얘는 인제 시작이야. 이제 상승 이게 지금 올라가면 여기 103,500 원이 매수 타점이었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버티는 거지 뭐. 이거 3파로 올라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현대건설은. 그래서 지금 얘는 물론 이게 그냥 우당탕 계속 가기만 하겠어요? 얘 잘 보세요. 이거 연봉이라고. 얘가 자 시작을 1995년 해서 1995 년부터 언제까지 2003 년까지 ABC로 그냥 쭉 빠졌어. 하락만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2004 년부터 언제죠? 7 년까지 올랐다가 2007 년부터 2008 년부터 언제죠? 2024 년. 이런 거 보면 코인은 참 우습죠? 현대건설 보세요. 지금 2008 년에서 24 년이야. 그럼 몇 년이야? 16 년인가요? 16년 동안 조정했다니까? 근데 16 개월만 조정해도 여러분 난리 나잖아. 근데 16년 조정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 근데 이거를 뭐 인제 추세 전환인데? 인제 또 빠진다고 이렇게? ABC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얘가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있고 연봉에서 5 선과 20 선이 골든 크로스하면서 얘가 1차 언덕인 여기를 넘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넘는 중이라고. 뭐 흔들리긴 하겠지 단기적으로는. 그치만 요 흐름으로 놓고 보면 현대건설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아요. 그래서 올해 종가 마감을 여기 위에서 103,500원 위에서 얘가 종가 마감을 한다. 그럼 내년에도 양봉 하나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대건설은 길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쭉 빠지더라도 뭐 그냥 버틸 수 있는 힘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지금 보면 우상향이잖아 지금. 그쵸? 얘가 우상향을 만드는 우리 채널 기준으로 차트 공부 영상에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보세요. 얘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흐름으로 갔어요. 이평선들이 여기에서 한번 모였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쭉 커지면서 조정을 계속하다가 여기에서부터 인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5선 돌파했죠. 20선 돌파했죠. 양봉 3 개로 올라왔어 일단 바닥에서. 그럼 일단 이거는 상승 사이클 시작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음봉 하나 없이 양봉 6 개로 다 돌파했단 말이야. 240 선까지 돌파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올라왔고 이평선들이 지금 정배열을 만들면서 이제 장기 이평선들도 정배열 만들면서 우상향하는 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제 현대건설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 차트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지금은 3파로 올라가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뭐 인제 지금 뭐 주식 시장이 지금 갑자기 다 빠져 가지고 지금 패닉 상태인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스피는 한번 조정받고 가야 된다.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잘 지켜보시면 되겠고 현대건설은 그래서 어디가 1 차 2 차로 지지돼야 되는 자리가 103,500 원이에요. 103,500원 제가 요렇게 라인을 그어 놨거든요. 그래서 103,500 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 빠질 수도 있어. 그랬는데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고 이미 지금 일봉에서 꼭지 따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20 선을 지지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한 번 더 빠질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얘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A, B, C 지그재그로 요렇게 하고 뭐 쌍바닥 한번 찍고 이렇게 가면 더 좋겠죠? 장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연봉이 좋은데 뭐. 그래서 고렇게 보고 가면 되겠다. 고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얘기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가 대비 지금 종가로 치면 한 28% 정도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다들 인제 걱정되겠지. 그치만 이거는 뭐 예상했던 거였어요 저는.
뭐 솔직히 제가 코스피 그거 보면서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아 이거는 한 번은 빠지고 가야 된다. 조정 받고 가야 된다.' 이거를 제가 그냥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더 큰 상승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오늘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